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함께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있는 날입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편도염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암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영남 곳곳으로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지리산 부근에는 어제부터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는 오후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영남에는 최고 1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는 1mm 안팎이 더 내리겠고요.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에는 1에서 5cm가 더 내려 쌓일 텐데요. 빙판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8도, 광주는 11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주말 큰 추위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부터는 오후에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날이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가스공사 배당 논란입니다. 이번 겨울에요, 이 난방비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 주식사, 증권사들이 추정한 지난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액이요, 무려 1조 8,500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 비교했을 때 50%가량 급증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가스 도매 요금 4차례나 올린 명분이 천문학적인 가스공사의 적자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납득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영업상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가스공사의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현금 배당까지 받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적자를 이유로 난방비를 그렇게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2조 원에 가깝다. 네.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이런 실적이 나온 이유가요, 회계 처리가 가스공사가 좀 특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점입니다. 수입 대금보다 싸게 판매를 해서 사실상 영업상 적자가 났는데, 이걸 적자로 잡지를 않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라는 의미에서 미수금으로 잡고 이 미수금을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손실인 이 미수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약 9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이 자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난 것이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그동안 이 장부상 순이익의 23.5%에서 40.8%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고 하는데요. 9조 원의 손실이 쌓여 있는데도 가스공사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에도 수백억 원의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심각한 적자 상황인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부상 이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 내고 야, 이거 가스공사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스공사 입장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배당을 하는 거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토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당이 확정되면 모두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는 국유재산법과 또 정부 배당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 중인 건 맞지만 아직 배당의 유무나 배당의 규모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타이밍이 안 좋아요. 네. 난방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인데
그 지금 이러시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죠? 예, 민생 좀 살피시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이 시각 튀르키예입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가 됐습니다. 2011년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보다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영하의 기온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구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적과 같은 구조 소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해 속에서 56시간 동안 18개월 아이에게 젖을 먹여 버텨온 엄마가요. 구조가 돼서 남편과 재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또 잔해 속에서 무려 74시간 동안 버티다 구조된 한 남성은 바로 2시간 전에 구조된 딸과 극적으로 만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튀르키예에 급파된 우리의 긴급구호대도 활동 개시 첫날부터 2세 아이부터 70세 남성까지 5명이나 생존자를 구조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요, 현재 콜레라 유행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까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트라우마와 또 2차 감염 등의 악화까지도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2차 보건 위기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 WHO 지진대응 관리자는 초기 재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재난을 목격할 실질적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이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전으로 이 피해지가 정부 통제 지역과 반군 장악 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엽기 손도장입니다. 주식 투자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독촉한 60대 남성 의사를요. 살해한 후에 암매장을 했다가 시신을 다시 꺼내서 주식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기 위해서 시신에서 손도장, 지장을 찍었던 이 40대 여성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부산고법 형사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 내용 좀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의사였던 B씨는 A씨가 이 공동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채무 반환을 요구했고요. 이에 A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 엽기적인 범행으로 기억합니다. 시신을 꺼내서 글쎄 말이에요. 지장을 찍었습니다. A씨는 어떤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을까요?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종업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 굉장히 재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형량을 결정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 고민 상담하고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님, 그리고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첫 번째 힌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 뭐야? 그림 힌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 어떤 질환으로 약간 고민하는 것 같긴 한데 증상이 좀 다양해 보여요. 딱 모르겠어요. 너무 귀엽게 그려놔가지고. 이모콘티 같은데 보니까. 열이 난다는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다 뭐 이런 건가? 여러 명 나와서 보니까. 네. 저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글쎄. 자, 다음 힌트 좀 주시죠.
어? 뭐야? 아, 조용하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느낌에 뭐냐면 앞에 이렇게 많은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네. 이 질환들이 말을 못 하겠어.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말을 못 하겠다? 치질.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건 치질. 그럴 내가 수도 치질 있어. 걸렸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맞아. 그럴 수 이런 있어. 질환이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이것만 가지고도 또 확실히 모르겠고, 하는 하여간. 자, 다음 힌트는 뭐예요? 네, 다음 힌트는 사연 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달고 사는 말이 2가지 있습니다. 열나 더. 그리고 아유 짜증나. 아마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만 유별난 건 아니겠죠? 라는 알쏭달쏭 하면서도 알 것 같은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왠지 주위에 있는 어느 분 같은데요, 느낌에. 중년 여성들이 한겨울에도 막 덥다, 열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갱년기. 아니, 근데 이게 갱년기가 뭐 이게 맞아. 갱년기가 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말해도 되는데. 그게 뭐 할 거예요? 요실금인가? 괜찮다. 오. 요실. 말하면 안 되니까. 비슷하잖아. 오. 어? 그리고 이게 비슷하잖아. 아, 씨. 자, 주제 뭐예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입니다. 갱년기에 체크해야 할 여성 질환입니다. 갱년기는 맞는데 네. 여성 질환이네요. 갱년기에 체크해야 할 여성 질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쉿 나온 게 네. 말하기가 좀 꺼려진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채널 네.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과거에는 여성 질환 그러면은 이게 다 여자와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남자들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난임 같은 경우도 여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치료하는 데는 남편분들과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게 오늘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냥 여성 질환 이것도 아니고 갱년기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여성 질환 이랬으니까 네. 여성 질환도 나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 생애 주기별로 또 노화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 질환은 특히 조금 더 심한 이유가 여성들은 2차 성징 이후에 이 호르몬의 변화가 계속 급격하게 몇 번요, 피크가 몇 번씩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오는 질환도 좀 다양하고 치료법 역시도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 주변에 뭐 2차 성징이 딱 왔을 때 그때는 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뭔가 질환들이 또 달라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에 따라서 따라오는 여성 질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제가 제 주위에서 보면 이제 중학교 동창들 보면은 걔들이 이제 옛날보다 요즘 보면 다 서로 얘기하는 거 엿듣거든요. 그러면 갱년기니 혹시 폐경기니 이런 얘기들 막 있는데 요때 오면은 좀 걸리는 질환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생애 주기별로 이제 느끼는 증상들이 좀 다른 건데요. 제가 보통 11세 전후로 이제 2차 성징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체형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있은 후에 이제 보통 한 1, 2년이 지나면 초경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월경통이나 빈혈 같은 증상들을 보통 일으키죠. 이후에 임신이나 출산 등을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게 이제 생기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여성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갱년기 여성 질환에 대한 그 남편들의 대응은 한마디죠. 당신 왜 그래? 그렇죠.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진짜 상처받아. 이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요즘 왜 그래, 뭐 오늘 왜 그래 이런 말은 진짜 피하셔야 네. 되는 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딱 찾아오면 정말 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우울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 갱년기 자체가 아니고
갱년기에 체크해야 되는 여성 질환이잖아요. 근데 일단 뭐 제 주위에 갱년기인 분들이 많이 있는 저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질환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갱년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세요? 갱년기는 일단은 그 여성들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더워. 맞아, 맞아. 이거 먼저 생각나.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 봤을 때는 잠을 그렇게 못 주무요. 맞아. 밤에 계속 문 열리고 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나왔다가 거실에서 주무셨다. 이게 가장 좀 기억에 나고. 맞아. 대부분의 갱년기 여성들 보면은 잠을 잘 못 잔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이렇게 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활 올라오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시리즈는 갱년기 여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집사람도 잠 안 온다고 마루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계속 들어. 계속 드라마 보고 있어요. 아니 또 드라마 볼 때 옛날에는 조용히 보다가 울기로 하던데 요즘은 그렇게 입에 자꾸 뭐가 이렇게 달려. 막 이렇게 변해. 화가 많아지는 거 봐요. 저희가 얘기한 게 다 증상들 맞죠? 네, 맞습니다. 화도 올라오고 열도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갱년기 증상이 맞고요. 나이가 들면서 난소에서 그 기능이 점차 감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르몬 분비도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갱년기 증상은 40대 이후부터 호르몬이 감소하다가 결국 폐경 전후로 많은 양이 감소하게 되면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갱년기 또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나 임신이 가능한 그 시기와 비해서는 여성 몸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개인 차이도 있고 진행의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요. 네. 윤정혜 선생님 어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저 차 박사님하고 투샷을 잡으면 야차 박사님 3분의 1이야. 잠깐만 이거에 투샷을 잡아주세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어떤 갱년기 겪는 분들은 또 나는 특별한 증상이 또 있지도 않은데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갱년기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갱년기 자가 진단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중에선 사실 갱년기에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은. 예인 MC님이야 젊어서 아닐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용 MC님이랑 차윤환 박사님이 이제 아내분을 좀 떠올리면서 이거 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려 볼게요. 자,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이는 느낌이 난다. 잠을 설친다.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화를 낸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심신이 쉽게 피로해진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상이 있다. 부부관계에 의욕이 없다. 관절통이 있고 쑤시고 아픈 근육이 있다. 이렇게 10개입니다. 혹시 몇 가지씩 있나요? 나 우리 집사람 잠깐만 몇 개 얘기해주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맞아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은 게 처음이에요. 하나 둘 우리 셋 자가 넷. 진단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어이 많은데. 6개. 최는 박사님은요? 저희 집도 6개. 오. 6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섯 개면은 갱년기가 맞는 맞죠, 맞죠. 도대체 네. 도대체 뭐야 이게 몇 개부터예요 이게? 사실 제가 10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돼도 갱년기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었군요. 저는 아예 0이거든요.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개가 넘어가면 네. 이건 갱년기로 확정을 지을 수가 있을 정도이니 야, 두 분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다들 6개잖아요. 저희는 갱년기 네.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리를 질러. 아이고. 근데 특히나 첫 번째 증상인 안면 홍조를 동반을 하면서 기타 증상들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특히나 여자분들 갱년기 왔을 때 안면 홍조가 잘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상열감도 상열감이지만 얼굴 쪽에 있는 혈관들이 잘 드러나게 되니까 더더욱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보이니까
더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갱년기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안면 홍조가 그럼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은 갱년기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증상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 갱년기 여성들이 안면 홍조가 올라오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심하신 분들은 대인 기피증까지도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면 홍조의 유형으로는 말씀하신 갱년기의 안면 홍조도 있고요. 과한 열로 인한 열성 안면 홍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나타나는 감정적인 안면 홍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 홍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여성 3명 중에 2명이 겪고 있는 질환인데요. 이 원인이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을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르몬의 안정화도 필요하고요. 혈관 조절 등의 자율신경계의 안정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갱년기에 감소할 수 있는 면역력의 증강도 필요한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 보면은 갱년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캐릭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뭐 잔소리 늘고 짜증내고 확 했다가 훅 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우스갯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장면이 좀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질환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시청자 사연을 바탕으로 갱년기에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꽁트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를 해야 된다니까 참 어렵다. 안녕하세요. 학창 시절에도 오지 않았던 사춘기가 뒤늦게 찾아와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그 얄미운 사춘기의 이름은 바로 갱년기. 요즘이 제2의 사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갱년기가 뭐 별거 있겠어. 사춘기도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더워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폭발하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터질 지경이고요. 또 어떤 날은 기분이 한없이 우울해져서 혼자 조용한 곳으로 떠나 좀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쉽나요?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딸! 학교 가야지, 학교!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지각이야! 아, 진짜 엄마. 내가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진짜. 어머, 얘 좀 봐, 지금. 엄마가 딸 방에 들어오는데 무슨 노크야? 엄마가 들어오는 게 싫어?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네가 제때 일어나면 이런 일 없잖아.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래? 아니,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아우, 지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아침부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 또. 여보, 잘았어. 저 지집애 말 버르장머리 좀 봐. 세상에 노크 좀 안 했다고 아주 눈을 이렇게 째려보고 새초롬하게 뜨고 있는 게 정말 내 못 살아. 아니 당신 노크 좀 하면 되잖아. 그 노크하는 게 어려워? 그 노크해. 아, 지금 뭐야? 지금 내 편 안 들고 딸 편 드는 거야, 지금? 갑자기 내 성격을 탓하고 이게 늦잠을 집구석에 들어오면은 좀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해? 남자도 갱년기 있어? 당신만 갱년기 있어? 옛날에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사람이 변했어. 여러분, 제가 이러고 삽니다. 딸내미는 사춘기라고 사사건건 톡톡 쏘아주치기만 하고, 아니 남편은 제가 갱년기인데 지도 갱년기라고 자꾸 사사건건 남의 편만 들고 있어요. 아주 부글부글거리고 쌉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이놈의 갱년기,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 뭐 차 박사님 어렵다 하시더니 저희 엄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제 옆에는 아빠 같고. 아, 근데 저희가 사실 뭐 웃으면서 이 사연을 읽기는 했지만 꽁트니까. 근데 이 집의 상황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보다 최악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갱년기와 사춘기가 함께 만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딸의 사춘기와 엄마의 갱년기가 같이 왔다. 야 이거 폭발인데 네. 남편분도 지금 아, 만만치 않아요. 네. 혼자 갱년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중년 여성의 문제라고들 생각들 하시는데요. 이제 30대 후반부터 남성분들의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이제 감소하면서 이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 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이 이제 호르몬은 남성의 신체적, 뭐 정신적 건강에 이제 감정적 이제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30세 전후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하게 돼서요. 보통 이제 50에서 70대 남성의 30에서 50% 정도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치보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여성처럼 여성 호르몬이 확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생식 능력까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개인차가 굉장히 큰 편이긴 하죠. 확실히 이게 남성 호르몬이 줄면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50대 접어드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말하는 거 공통점. 야, 요즘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옛날엔 그런 거 하면 그렇게 재밌었는데 술 먹는 것도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남자들 갱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갱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 리스트도 준비해 봤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즐겁지 않고 무기력해진다거나 감정의 기복이 커진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 항목들을 한번 봐보실게요. 네. 삶의 즐거움이나 성적, 뭐 흥미가 줄었다, 피로하고 무기력하면 쉽게 지친다, 키, 근력, 지구력, 일의 능률 등이 감소했다, 슬프거나 불만, 짜증이 난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졸리다. 네. 다야, 다. 다야. 다. 아, 차 박사님도 다예요? 전 4번이 조금 애매했는데 저도 4.5, 4.5. 네. 이 나 중에 확실하네. 4.5. 5개 중에 3개 이상이 되면 남성 갱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 돼, 뭐. 야, 저희도 갱년기네요 보니까. 아우. 네. 그거 건들지 말라고. 자, 우리가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는 갱년기에 주의해야 할 여성 질환이에요. 네. 이제 여기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갱년기에 주의할 여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거 3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여성 질환은 질염이 나왔네요. 오. 네, 맞습니다. 이 질염은요, 생리불순과 함께 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여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감기라고도 불리게 하는데, 그래서 갱년기에도 이렇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질염으로 진료받은 국내 여성은 총 1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감기라고 표현했을 만큼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도 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방치하는 경우 또한 많은 질환이기도 하죠. 여성의 감기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만큼 흔한 질환이다. 네. 근데 또 감기 걸렸다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병원 가는 것처럼 산부인과를 수시로 드나들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와이프도 보면은 옛날에 임신했을 때는 자주 찾아갔는데 요즘은 거의 뭐 건강검진 했을 때 정도나 갈까? 별로 가는 걸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질염은 비교적 전 연령대에서 흔하게 재발하기도 하고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또 쉽게 방치할 수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질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질 내부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유해한 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이 균들이 자궁 쪽으로 올라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자궁이나 골반으로 염증이 확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도를 통해서 방광 쪽으로도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고요. 그 외에 심한 염증은 자궁의 임신이나 골반의 유차, 그리고 심한 경우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려움증과 이 화끈거림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의 질도 사실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질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회원부가 너무 습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의해서 균이 번식을 하면서 질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질에 염증이 생겼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 균에 따라서 증상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염이란 말 그대로 질의 염증 상태로 대표적인 3가지 질염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캔디다 질염, 세균성 질염,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3가지 질염이 분비물과 악취와 가려움증이라는 공통적인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되지 않아도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질염들은 평소 냉의 색깔을 잘 관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가적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노랗게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질환은 세균성 질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질 내부에 유해한 균들을 차단해주던 질내 산성 환경이 깨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색이나 냄새를 꼼꼼히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대부분의 여성은 질 분비물이 정상적으로도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분비물이 있다고 모두 다 질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건강한 여성의 분비물은 냄새가 없고 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캔디다 질염 같이 곰팡이성 질염에 감염이 되게 되면 속옷에 두부를 으깬 것 같은 또는 이런 치즈를 뭉개놓은 것 같은 그런 분비물의 양상이 묻어나면서 심하게 가렵습니다. 이런 가려움들이 특히나 밤에 더 심하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긁게 되거나 이러면 2차 감염으로 번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질염은 특히나 초록색 또는 회색의 분비물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악취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는 성관계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는 질염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치료가 또 필요한 질염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갱년기에 주의할 여성 질환,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 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종양들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의 25에서 35%에서 발견이 되고요. 35세 이상의 여성들 중 40에서 50%에서 발견되는 매우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하지만 자궁근종을 가진 여성이라도 대다수 특별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자궁근종의 위치, 개수, 그리고 크기 등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은 수술이 필요합니까? 네, 자궁근종은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근층 내에 있는 근종도 있고요. 점막 하에 있는 근종도 있고 장막하, 그 장기 쪽으로 돌출되어서 자라나는 근종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또는 증상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월경 과다, 생리통, 그리고 조산과 조기 진통, 난임과 유산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주위 조직 압박으로 인한 배뇨감과 허리 골반의 통증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시 여성 질환 얘기하니까 저 남자들은 이 초등학생이 된 느낌이에요. 정말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자궁근종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바로 생리량이 과다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이나 혹은 골반 통증, 월경통, 혹은 이제 골반의 압박감, 혹은 불임이나 이제 생식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자궁근종 의심해서 진료가 좀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절반의 정도가 이제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가 늦게 발견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너무 크거나 혹은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자궁 적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궁근종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역시나 시청자분들께 사연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어떤 증상을 겪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1년 전부터 부쩍 생리량이 늘어 걱정인데요. 평생 중형 생리대를 써왔는데 이제는 대형 생리대가 1시간이면 흠뻑 젖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왈칵 쏟아지는 생리열 덩어리는 대형 생리대로도 감당이 안 돼 걱정이 큽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그 생리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분은 겪고 계신 거네요. 출혈량이 이렇게 많으면은 그 아픈 걸 떠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사연으로 봐서는 근종이 굉장히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실에서 저를 기다리는 동안 겉옷까지 다 적실 정도의 출혈 환자들도 만나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빈혈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네. 증상이 심하고 크기가 작더라도 빈혈과 통증을 많이 만들거나 추측하는 것처럼 8cm 이상의 커다란 근종을 가지고 있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는 난임이나 기타 유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전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다가 자궁근종이라 그래서 수술을 한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뭔가 문제가 없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사실 자궁근종은 전체 여성으로 보게 되면 거의 50%가 크든 작든 갖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젊은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도 동반하게 하는 질환입니다. 근종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궁을 변형시킬 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하지만 무조건 불임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치료가 되고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면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개인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랫배가 유독 나와 걱정인데요. 그냥 뱃살이라기엔 묵직한 느낌이 심하게 들고 어지러운 증상도 커졌습니다. 저는 산부인과에 가봐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묵직한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궁근종을 한의학에서는 석가라고 합니다. 석가. 딱딱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자를 써서 석가, 딱딱한 뭔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처럼 사실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이분도 시간을 두고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검진을 괜찮겠지 하면서 이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자궁근종 폐경 이후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도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노폐물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좀 뾰족뾰족하게 뭔가 바늘 같은 게 여기를 찌르는 듯한 통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딸과 함께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둘 다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60대인 저야 그렇다 쳐도 젊은 딸이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니 기가 막힌데요. 원래 젊은 사람들도 잘 걸리는 병인가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따님이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오는 병인가 보죠? 네, 요즘에 젊은 층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요즘 젊은 연령층에서 검진을 잘 받는 거라고 보입니다. 다행히 젊은 연령층의 경우는 증상이 나이 드신 분들만큼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는 드물지만 10대 여성의 경우 또는 20대 여성의 경우도 꼭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된 분들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과 달리 자궁근종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처음부터 나타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리량이 증가되거나 월경 기간이 아닌데 부정기적인 출혈이 보이거나 생리통과 기타 월경 주기의 불규칙한 현상 이런 것들을 불편해 하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벼운 증상도 매달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노산도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입력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근종이 진단되면 반드시 수술적 자궁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궁근종만이라도 드러내는 수술적 치료를 우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치료받고 오후에 퇴원할 수 있는 자궁 보존 치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 근종의 증상을 진행시키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궁 보존 치료에 대해서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그 증상 초기에만 병원을 잘 찾아도 그때 뭔가 진료 진단을 받아도 빠르게 고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갱년기에 주의해야 할 여성 질환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실금 야.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좀 아는 거 나왔어요. 요실금.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갱년기 이후에 가장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역시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요실금이라는 자체의 이름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도 없이 사실 소변이 샌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요실금은 이 발생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또한 다양한데요. 이 요실금 환자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남성이 한 11%, 여성이 89%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상들을 이제 보기 전에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갑자기 배에 힘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서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이제 요실금을 보통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서 이걸 조절하지 못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게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있고요. 요실금은 그냥 소변이 샌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또 증상도 다양하고 이러네요. 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환자 수는 이제 소폭 줄기는 했는데요.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아주 많은 환자 수를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요실금 증상 외에도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흘러나오는 인류성 요실금, 신경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시민성 요실금, 방광에 구조적 이상이 있어서 소변이 저장이 잘 되질 않는 진성 요실금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이 종류별로 치료법 또한 다르니까 반드시 그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요실금의 자가진단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그리고 재채기를 하면 소변이 샌다.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진다. 밤에 자다 소변을 보는 횟수가 2번 이상이다.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소변이 흐른다. 계단을 오르거나 물건을 이제 들게 되면 소변이 나온다. 이 중에서 증상이 3가지 이상 보인다고 하면 요실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 근데 요즘 요실금 그러면 남성분들도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구조적으로 남성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생식기관은 이제 방광 요도 밑으로 다른 장기가 아예 없어요. 요도가 짧기 때문에 남자보다 요실금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성은 남성보다 호르몬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출산으로 인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요실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쉬쉬하다 병을 키운다. 이 여성 질환 자체가 증상이 없거나 네. 혹은 이게 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안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갱년기 여성 질환 알아보고 있는데 특급 처방 가야죠. 특급 네. 처방. 서동주 선생님부터 가겠습니다. 골반 저근의 힘? 골반 또 힘이 있어야 저근을 되는 거. 키우라는 건데 일단 골반 저근이 뭔지도 궁금하고 뭘 키워야 된다는 건지. 네, 앞서 이제 모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성의 방광과 요도는요, 이 골반 근육이 받쳐주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이 방광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치골과 척추 사이에는 이렇게 해먹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이 있는데요. 이게 출산과 폐경을 반복하다 보면 이 골반에 있는 그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이 요실금이 잘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요,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저랑 지금 출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오늘 조금 운동을 같이 하실 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남성 갱년기 남성분들, 최영 MC님과 차 박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해서 이제 집에 계시는 아내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로. 야, 근데 알려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다가 뭐 화낼 것 같아. 남성 대표 2분 나오셨습니다. 야. 남성들도 배워두면 좋죠. 남성도 요실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요실금도 요실금이지만
이게 갱년기 이후로 보면은 그렇게 집에서 보면 게 둘이 그렇게 방구를 껴 자꾸. 네, 네, 그런 경우들 많죠. 이게 보통 이제 골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방귀나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화장실을 또 자주 가게 돼요. 또 이게 골반 근육을 잘 못 쓰다 보면 또 변비도 잘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귀가 잘 생기거나 잘 나오거나 소변이 새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골반 근육이 약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이제 요실금이나 이런 이제 운동을 조금 걱정하셔야 되죠. 자, 운동을 그럼 뭐부터 어떻게 하면 시작할까요? 됩니까? 네,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빨대 케겔 운동입니다. 뭐요? 빨대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들어봤는데 빨대는 이거 오락 프로 보면 이렇게 빨대 가지고 벌칙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벌칙을 주려고 오늘 준비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연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케겔 운동 아시잖아요. 케겔 운동이 우리가 이제 골반 근육을 조금 자극해 준다라고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한번 하나를 조금 더 연상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빨대 케겔 운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은요. 케겔 운동법을 할 때 저희 뒤에 빨대가 꽂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요. 어떤 상황인 것 같지? 빨대가 꽂혀 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이 빨대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민망한 상황이지 무슨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옆으로 돌아서 저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네, 하는 거야? 골반에 케겔로, 그러니까 엉덩이에 한 번에 힘을 주시고요.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네. 힘을 주시고 쭉 힘을 주셔서 한 5초간 네. 쭉 유지를 하십니다. 빨대로 이제 물을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푸시고 다시 푸시고 다시 쭉 힘을 주시고. 아니 근데 이거 느낌은 저거예요. 이게 급동 나올 때 막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오. 힘을 주면서 골반 근육을 오.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런 약도 있더라고. 어디 있어요? 급동 때 딱 먹으면 참는 약. 야, 근데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진짜 뭐 방구 나오고 이런 거 좀 막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조이는 이제 운동 자체가 네, 이게 무조건 이제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게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구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수시로 tumtum이 하루에 한 100회 정도씩 해주시면 골반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자세를 바꾸지 않고 그냥 서서만 해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요. 여기 매트에 한번 앉아볼게요. 매트 위에. 앉아서 할 거고요. 쉬울 수도 있고 조금 뻣뻣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발을 맞닿아서 맞다요? 네, 맞닿아서 양반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게 팔을 깍지를 끼겠습니다. 손을 깍지를 껴서 신발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성분들은 여기 이제 골반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거 자체로도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 상태에서 무릎을 위로 당기면서 세우면서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붙일게요. 쭉 안쪽으로 붙일게요. 안 되는데. 어렵다. 어려운데.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골반 자체가 이렇게 쭉 벌어지면서 골반이 이제 스트레칭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네요. 네, 이거 그렇죠. 힘들어. 다시 쭉 뻗은 상태에서 다시 가슴을 쭉 하면서 잘하시네요. 팔꿈치를 그러니까. 붙이시는 자세를. 바지 찢어져 이러다. 네. 어휴.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요거 조금 간단한 네. 방법이었다고 하면요. 예? 조금 어려운 이게 방법. 간단했다고? 이것도 어려워.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방법은요. 무릎을 접을 겁니다. 무릎을 접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좀 자극을 해줄 텐데요. 스트레칭을 해줄 텐데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반대쪽 무릎을 올려서 이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맞춰주세요. 이렇게요? 네. 아파. 어떻게 돼? 네, 아마 남성분들은 아마 요 자세만 해도 힘드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릎에 막 손을 야, 발을 이거 이렇게 아프다. 지지를 하시고 눌러주세요. 눌러요? 박사님 누르세요. 아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네. 호흡을 쭉 내쉬면서 앞으로 쭉 여기서 몸이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쭉 가십니다. 안 가요. 이렇게 쭉 앞으로 가주시면 안 가죠. 골반 아래쪽
대퇴부 있는 데가 굉장히 이게 당기실 거예요. 몸이 그래서 되게 뻣뻣하구나. 네.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틈틈이 해주시면 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야, 서 선생님 유연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어우, 풀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그냥 네. 서 선생님 방송 보라고 해야 되겠다. 아, 이게 만만치 오늘 않은데. 꼭 가르쳐줄 수가 가셔서 없어. 좀 알려드리세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동작들을 뭐 한두 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틈틈이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골반 이제 저근을 좀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 아니 보기만 해도 네. 어려워 보여요. 아니 몸이 굉장히 뻣뻣해졌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해주다 보면은 잘못 가르쳐 갖고 분명히 또 화낼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골반이 다 골반, 뻐근해. 오. 이번에 윤정희 선생님. 질염 A부터 Z까지예요. 뭘 말씀하시 주시려나? 네, 사실 질염은 여성의 감기라 할 만큼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심해져서 불편하기 전까지 방치하기 쉬운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질염을 부르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염에 대한 모든 것을 퀴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퀴즈를 통해 맞춰야 하는 거군요. 첫 번째 퀴즈 그럼 주세요. 네,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했던 질염을 부르는 습관. 그 첫 번째는요, 화장실에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질염에 걸린다입니다. 화장실에서 요거 사용하면 둘 중 하나거든요. 화장실에 꼭 있는 거. 화장지 아니면 비누. 그렇죠. 휴지. 휴지 그거 뭐 잘못 쓰면은 거기 뭐 형광물질 들어갔고 발암물질 있고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너무 세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저는 뭐 팬티라이너 사용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거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런 위생용품을 그냥 평소에도 매일매일 착용하면 이게 오히려 좀 습해져서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거 그 맞나요? 네, 그 말씀도 맞는데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비데의 사용입니다. 비데는 그거 깨끗해지려고 사용하는데 좋으라고 사용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하고 달라서 비데를 사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항문 쪽에 있는 대장균 등이 질과 요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염과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어떤 분이 변비가 너무 심해서 비데를 강하게 굉장히 장시간 사용한 결과 외부 생식기의 점막도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요도염까지 와서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뒤를 닦으려고 사용했던 비데가 물이 튀면서 앞까지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군요. 네, 그래서 적정한 사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공공장소에도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의 비데의 경우는 위생 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리의 상황도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깔끔해지려고 사용하는 비데인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퀴즈는 뭐예요? 네, 두 번째 퀴즈는 내가 했던 무심코 질염을 부르는 습관. 이런 패션을 즐기면 질염에 걸리기 쉽다입니다. 이건 뭔지 알겠어. 꽉 끼는 거. 꽉 끼는 옷이 아무래도 안 좋아. 맞아요. 스키니진. 네. 스키니진 안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참 유행할 때는 불편해도 예쁘니까 입었었거든요. 그 옛날 어르신 말대로 이제 쫄쫄이 이러잖아요. 청바지 꽉 끼는 것도. 너무 달라붙으니까 오히려 뭐 통풍도 안 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딱 붙는 바지가 정답인데요. 딱 붙는 바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니진만 떠올리시는데요. 요즘에는 레깅스도 레깅스도? 네, 해당이 됩니다. 레깅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옷이긴 한데 운동을 할 때 외에 실생활 속에서도 평상복으로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 등은 자주 입게 되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땀의 발산도 어려워서 외음부의 습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쉬워집니다. 꽉 끼는 바지가 다른 구조물들을 많이 누름으로 인해서 외부 생식기의 구조적인 변형도 올 수 있고요. 통풍이 잘 되는 바지를 입는 것이 질염을 부르지 않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퀴즈도 한번 주세요. 네, 세 번째 퀴즈는 내가 모르고 했던 무심코 질염을 부르는 습관은 여기를 좋아하면 질염이 생긴다입니다. 어렵다 이거 문제. 여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이제 중년 이후로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장소가 크게 두 가지. 의자 아니면 침대. 뭐 먹고 나면 눕고 싶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스페집에 안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 또 목욕탕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찜도 대중탕 하고.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많고. 네, 맞습니다. 목욕탕. 인데요. 목욕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온다습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어떤 염증이 옮겨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약한 증상의 질염들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캔디다 같은 질염은 약한 증상일 때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다녀오시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씻는 것도 좀 잘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용 세정제가 네네.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정제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바디 클린저나 비누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샤워하실 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몸을 씻는 건 좋은데 그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가지고 외음부까지 세척하게 되면 그 질염을 막아주는 약산성의 그 환경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질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것 역시도 과한 경우는 역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질세정제를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약산성의 환경은 조성될 수 있으나 과한 세척으로 인해서 유해균 외에 유익균까지 모두 씻겨 나가게 돼서 오히려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질세정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배변 후에 닦아내시는 방향이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내시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네. 속옷을 선택하실 때도 면으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통풍도 잘 돼야 하고 땀이나 분비물의 흡수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처럼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 이제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윤환 모사원 두 분 선생님이 같이 했네요. 사진 잘 나왔고요.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엄지척.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엄지척. 와, 이재용 MC님 요즘 신세대인데요. 사실 저거 보면 네.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광고 있었잖아요. 따봉. 그치. 따봉이라고 그러면 이제 네. 꼰대고 네. 요즘 애들은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이야, 재용 MC 나 엄지척 그거 깜짝 아니, 놀랐습니다. 따봉이 뭐지? 따봉이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요 따봉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랑 준비해온 이유는요. 우리 지금 여성 질환 예방에 아주 따봉인 건강차와 또 건강차와 곁들일 수 있는 간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혼자 이거 하기엔 너무 힘들고 또 우리 행복진료실에 식품생명과학 박사님이 계신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네. 오늘은 차 박사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와서 같이 예, 한번 이제 해볼까요? 이동하겠습니다. 하긴 뭐 생활 습관만큼 중요한 게 차 박사님이 앞으로 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유야. 깜짝 놀랐어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식도 이제는 알려주신 대로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 코너를 미리 만들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제 코너명을 만들어 봤거든요. 네. 여성 갱년기에 좋은 식품들이 있었는데, 아차! 뭐더라? 코너입니다. 아차! 하는 거 보니까 차. 예? 이거 제목에서 딱 나오네. 아차, 뭐더라? 알겠습니다. 오.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 예전에 산에 가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 항상 예전에 설악산 흔들바위에 가도 지금 남자가 있지만 이거 파는 곳이 꼭 있었어요. 생긴 거는 진짜 좀 무섭게 생겼는데 무섭게. 아니, 저는 감자전 딱 생각했는데 무섭게 생각했다니까. 무섭게 생겼는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아주 풍부하고요. 네. 뿌리가 뭐 아주 깊다? 크다? 이 정도 맞출 수 뭐. 있다. 네. 산에서 캐먹는다. 산에 맞습니다. 많았다. 네. 내가 군대 때 이거 많이 먹었는데. 바로 아시네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이거 말려가지고 늘 차로 끓여서 마셨어요. 그치. 호투입하기 전에 한 잔씩 이렇게. 뭐예요? 뭐죠? 치가 아니야. 역시 갱년기예요. 예. 그거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네. 들고 나온 재료는 첫 번째는 바로 칡입니다. 결대로 이렇게 씹어서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즙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 손수레 같은데 이거 칡즙하는 아저씨들이 있었어. 그거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우리가 칡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냥 동네 아이들 놀 때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씹어 잡고 질겅질겅. 그럼 뭐 먹니 껌이니 그러면 껌이 아니고 칡이었잖아요. 실제로 이 칡은요 겨울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다년생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요. 대부분의 줄기가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아서 그냥 냅두면 산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서 좀 캐 먹어야 되거든요. 자, 요즘은 열량이 적고 그다음에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숙취 제거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갱년기 여성에 좋은 재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인가요? 일단 에스트로겐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 칡은 어디에 좋냐? 우리 갱년기 하면 안면 홍조잖아요. 칡은 몸 안에 있는 열을 날려주는 성분이 있고 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있거나 내가 너무 열이 들끓을 때 이 칡즙을 아니면 칡차를 마시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칡이 산을 망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 그냥 방치라고 이게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이 칡을 캐내면은 그 산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뿌리가 엄청 깊고 큽니다. 이게 큰 칡 오래된 거 하면요 거기서 아주 진한 액이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거 이렇게 씹어 먹었잖아요. 네. 달걀로 찢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저걸 씹어 먹어. 나이가 드니까 이가 약해지니까 그걸 씹어 먹긴 그렇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씹어 먹다 보면 이가 상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칡차인데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시중에서 이렇게 말린 칡이 있어요. 말린 칡을 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말린 칡 요 한 주먹 정도가 뭐 한 20g 정도 돼요. 요거 20g 정도 넣어주시고 물이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요? 네. 오, 2리터 2리터 정도 되는 물이 아래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유, 야, 물이 많다, 이거. 네. 자, 아이고.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넣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팔팔 끓이고요. 칡은 그 질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나오기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달여주셔야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가 가스불을 볼 수만 있다 그러면 2시간 이상 졸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저 하루 종일 끓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난로를 떼니까.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 올려놓고 계속 끓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칡차가 좋다고요. 그냥 물처럼 드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경우는 설사나 복통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루에 한 잔이나 2잔 정도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차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곁들여 먹을 간식도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곁들여 볼 간식인데 간식 역시도 저희가 힌트를 좀 준비했거든요. 얘도 뿌리긴 뿌리인데요. 되게 예쁜 꽃의 뿌리? 또 헷갈리네. 우리 간식하면 겨울철엔 고구마인데. 아까 뿌리라고 그러셨으니까 바로 고구마인데 또 예쁜 꽃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야, 요것도 좀 어려워요. 추가 힌트 드리면 얘도 그냥 놔두면 아까 칡은 산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놔두면 하천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 예쁜 꽃. 네, 연못을 연꽃에서. 알겠네요. 연근이네요, 연근. 연근. 맞죠? 오늘 이재용 MC님 너무 다 빨리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걸 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갱년기가 확실하세요 보니까. 네, 이재용 M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연근입니다. 연근도 사실 저거 많이 먹죠, 반찬. 먹는 방법이 엄청 많잖아요. 뭐 반찬으로 뭐 졸여서도 많이 먹고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연근칩입니다. 연근칩? 네. 맛있겠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집에 에어프라이어 다 있잖아요. 네. 애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일단 연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거 사실 저는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쵸. 연근을 깨끗하게 닦았고 사실 그냥 사면 통으로 된 연근을 받게 됩니다. 네, 요런 어떻게 연근. 손질해요, 그거? 원하는 만큼 자르고요. 앞뒤 이렇게 대가리라고 표현을 하던데 앞뒤 대가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물로 씻고요. 껍질을 꼭 벗겨주셔야 됩니다. 껍질을 다 벗겨서 준비를 제가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야. 맨살이 나오게 돼요. 네. 요즘은 또 저렇게 해서 팔아요. 맞아요. 이 자체도 저도 하고 싶은 있습니다. 말이 네. 뭐냐면은 이거 시장 가면 우리 아주머니가 전문가의 해야지. 손길로 다 해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 그냥 놔두면 연근이 어떻게 되느냐? 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 상태에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물 속에 두시고요. 물도 그냥 물보다는 식초를 약간 넣어서 약산성으로 만들게 되면은 갈변이 더 막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변하는 연근색을 막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네. 또 연근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원하는 크기대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에어프라이어 150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돌리시면은 이렇게 맛있는 연근 칩으로 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거 괜찮겠다. 예? 저희가 지금 앞에 연근 칩하고 갈근 차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드셔보도록 하시죠. 아, 저 이 침 먹고 싶었어요. 맛있어. 응? 아니, 아이들도 이거 충분히 먹겠는데요? 무슨 깡 이런 과자 살 게 아니고 네. 연근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네. 네, 맛있어요. 맞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바삭해요. 네. 여기서 팁은 연근을 너무 두껍게 써시면 에어프라이기를 너무 오래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얇게 써셔서 해야지만 속까지 바삭바삭한 연근 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칙차는 오랜만인데. 그래요. 요즘 진짜 안 보여요. 그래요. 예전에는 엄청 옛날에는 많았는데. 시장 그 관광지 가면 칡즙 파는 분들 꼭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맛 괜찮죠? 그렇게 쓰지 않네. 저 엄청 쓸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구수한데요? 네. 이게 겨울에 뜨끈하게 먹기 참 좋은데 이렇게 연근 과자하고 요거 칙하고 따끈하게 이렇게 먹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정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네요. 아니 저는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이 과자를 지금 다 먹었어요. 이게 아까 그 에어프라이기에 뭐 몇 분이라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150도에서 네, 150도에서. 이건 진짜 강추인데.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향도 계속 연근은 네, 우리 여성 질환에도 좋고요. 또 하나 아까 전에 이제 자궁 근종이 있거나 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이 사실 그게 또 자궁의 질 위치가 항문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변비처럼 나는 변비다라고 왔는데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대변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또 이런 연근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역할도 연근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연근 자체에도 좀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 시켜줄 수 그쵸, 있는 그쵸. 효능이 있는데 본경소증에 보면은 연근을 구워서 먹게 되면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뭐 조림 반찬 이런 것들도 많이 먹지만 연근도 차로도 먹어요? 맞아요. 네, 연근 역시도 나 이 자체도 싫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 이거 보여주면 그냥 안 먹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맛있다고 꼬셔도 에이 연근 이러면서 안 먹거든요. 이런 아이들이나 또 어른 중에서도 나는 그 씹는 맛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칙차 만들 때처럼 연근도 한 줌 넣고 2리터 정도의 물을 넣고요. 이걸 팔팔팔팔 끓여서 드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연근 안에는 뭐 비타민 C랑 그쵸. 뭐가 있을까요? 연근도 뿌리기 때문에 그 속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연근 속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갱년기 여성분들 걱정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잖아요. 피부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아울러 뮤신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근 잘 드시는 것도 갱년기를 넘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건강에 좋은 한방차와 간식을 만나봤습니다. 모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팁 하나 또 주실 게 있다면서요. 다리는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 아까 안면 홍조가 있을 때 또 급하게 또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을 준비했는데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족삼리랑 우리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다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족삼리는 무릎에서 한 요렇게 네 손가락 떨어지고 이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비골두 바로 아래쪽 요 자리가 족삼리 혈이 되겠고요. 삼음교는 안쪽입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이렇게 한 네 개 손가락 4개 정도 올라온 요 자리예요. 이 두 자리를 심하게 좀 세게 안면 홍조가 심하게 왔다 열이 너무 들끓는다 할 때는 이 두 자리를 세게 눌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집에 뜸이 있다 그러면 뜸을 떠주시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 밤에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땀이 너무 나서 조절이 안 될 때는 신문혈이라고 해서 우리 새끼손가락 따라서 쭉 내려와서 손목 주름에서 움푹 들어간 요 자리를 자극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거는 딱 자기야 일로 와봐 다리 좀 내봐 그러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좀 내려가겠네요. 자, 오늘은 갱년기 여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비가 오는데 그 곳에 따라서는 이게 눈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나 눈이 오니까요. 오늘 교통안전, 보행자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